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 기후위기 대응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김성아 리얼드 포럼 기획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아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조금 아직은 빈자리도 조금 보이기는 하네요. 네, 저희 이번 세션은 일단 금융 전문가분들을 이제 모셨습니다. 저희 세션의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 투자 전략입니다.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 최정규 대표님께서 이제 언급 주셨던 이제 BCG 리포트에 따르면 저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즉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환 금융의 규모가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앞에 계셨던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 자그만치 37경 9천조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금융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발제자분은 경제사회연구원 이하경 고문님이십니다. 이하경 고문님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1987년 입사해 뉴욕 특파원, 경제부장, 산업부장을 거쳐 편집국장과 논설실장, 논설 고문을 지내셨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드리겠습니다. 요새 ESG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만드는 두 개의 경제신문이 아주 대조적이라고 보는데, 미국에서 만드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에서 만드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ESG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은 ESG에 대해서 좀 더 따지는 편이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파이낸셜 타임스는 방향과 가치로 볼 때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논지의 글을 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ESG가 마치 이 경제계, 기업 특히들의 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즐거워서 할 때 훨씬 좋은 성과를 낼 텐데, 해야 한다니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ESG를 좀 바꿔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기업의 CEO를 만나서 들은 말씀인데, 그 기업의 CEO는 그 기업 구성원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ESG는 해야 하는 거다.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ESG의 정의를 바꿔서 내려보자.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어느 것 하나 뭔가 좀 압박하는 느낌을 받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도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근무로서 제정해야 한다면, 나는 ESG를 에피션트하게, 또 우리 기업이 서스테너빌리티를 위해서 우리 기업을 그로스로 이끄는 거다. 그래서 그 기업은 ESG를 efficiency, sustainability, 그로스로 정했더니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신명나게 ESG를 추구하게 됐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한 걸 텐데요. 사실은 산업계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NDC,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이렇게 급격하게 넷째로 목표를 제시하려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먹튀하겠다는 거냐, 그 정권이야 끝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보고는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무리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점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어찌됐거나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 바로 얼마 전에 NDC를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11.4%로 원래 제시했던 14.5%보다 3%포인트 이상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차원의 NDC는 낮출 수가 없어서 국가 차원의 NDC 40%를 유지를 하면서 산업 부문의 부담을 덜어주려다 보니까 우리가 전환 부문이라고 부르는 에너지 및 발전 부문의 감축 목표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44.4%도 높은 수치였는데 45.9%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걸 사람들이 좀 간과를 하고 있는데 뭐 기업과 환경단체 입장 차이는 뭐 다들 아시는 대로 기업들은 계속 좀 걱정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환경단체는 너무 앓는 소리를 한다. 그리고 당신들 넷제로를 그냥 기업 이미지 포장에 이용하는 정도지 절실함을 모르는 것 같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NDC 부문별 목표 감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아리백이 13개월 전에 작년 3월 대통령 선거 때 후보 간 토론회까지 등장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아리백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 시점까지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는 가입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이 가장 먼저 가입했고 많은 기업들이 가입했는데 삼성전자는 뭐 결국 가입은 했습니다만은 가입을 주저하고 망설였고 신중했던 게 이게 아리백에 가입하는 순간 2050년부터는 그 회사가 기업 활동에 들어가는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사실은 무서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량, 그 전기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큰 반도체 공장, 또 뭐 각종 가전 공장, LCD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리백 자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입을 했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굵직한 회사들이 아리백에 참여한 이상 2050년부터는 이 기업들이 석탄화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비롯해서 탄소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그 발전 부문이 100% 재생에너지로 가지 않는 한 결국은 국내에서 공장 가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일찌감치 아리백에 맞춰서 에너지 그 체계를 개편한 예컨대 유럽 국가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옮기는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 일자리가 옮겨간다는 것이고 또 우리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 기업들이 세금을 낼 근거가 또 그만큼 옮겨간다는 얘기이기도 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아리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들이 해외로 가는 사태가 그냥 하는 그런 그 걱정이 아니라 실제 굉장히 그 긴박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아시는 얘기든 대충 저는 좀 생략하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쨌거나 순서상 IPCC를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아까도 그 ESG를 좀 우리가 기쁘게 뭐 기쁘다기보다도 긍정적으로 또 항상 우리 경제가 평탄한 가운데 성장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위기였고 매 순간 고비였고 온갖 시련을 딛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 8번째 경제 대국 강국이 됐는데 이 ESG도 전전 이명박 정부에서 어차피 해야 할 ESG를 성장의 개념과 결합해서 녹색 성장이라는 전 그 비전 참 좋았던 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IPCC의 기후 탄력적 개발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좀 적응할 그런 물리적 시간적 그 방안을 주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 기업과 함께 협업해야 할 정부 금융계가 같이 좀 담아둬야 할 그 포인트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과 이 준비한 그 PPT 파일의 순서가 좀 엇갈려서 생략할 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아까 그 아리백의 경우
기업들이 아무리 아리백을 적극적으로 참여 선언을 했어도 이런 산업계의 아리백을 받쳐줄 우리 에너지 공급 생산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 해외로 내모는 현상이 불가피하게 닥칠 수밖에 없듯이 이 전환금융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업체들은 이제 금융도 탄소 중립에 필요한 시장 선점을 위해서 다양한 전환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또 투자 프로세스 전환 같은 경우에도 많은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를 대표하는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선제적인 전환금융 프로젝트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JP 모건은 작년 1월에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팀을 신설을 해서 대체 투자 사업부를 통해서 거액의 2천억 달러가 넘는 자금 운용을 시작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리커버 텍스타일 시스템이라는 서스테이너블 패션 기업에 1억 달러를 투자하는 그 행동에 나섰습니다. JP 모건의 CEO는 앞으로 은행이 앞장서야 할 2대 과제로 불평등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JP 모건은 2조 5천억 달러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부문 해결에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앞으로 불가피하게 굉장히 질적으로도 중요해지고 양적으로도 커질 전환금융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국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기후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 또는 오히려 감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앤드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키워드로 탄소 중립, 탄소 제로, 탄소 저감 같은 이 넷제로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온라인 포스팅을 조사해 봤더니 은행별로 최고 50%가 오히려 줄었더라 하는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에서는 아직도 ESG 관련 가이드라인 같은 게 은행들로부터 내려오는 게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나라는 대부분 에너지 소모량이 큰 중화학공업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도 그런 산업이.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이 많은 국내 기업의 산업 구조라는 게 거꾸로 보면 금융회사들로서는 이 넷제로 금융 노하우를 쌓기만 하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환경인데, 왜 금융회사들이 이런 인식이 그렇게 부족한지 좀 안타깝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 금융회사들이 전환금융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환금융을 제공하는 해외 금융회사들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아까 제가 아리백의 완전한 결손 없는 실현을 위해서 에너지 공급 체계의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듯이 은행들도 기후 변화가 우리들한테 대단한 기회 요인인데, 이 기회 요인 놓치면 오히려 우리 고객인 우리 안방의 기업들을 외국 경쟁 금융회사한테 내주는 큰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사정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뤘던 것은 산업계와 금융계가 2인 삼각으로 투자의 효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곳에 때로는 한정된 부족한 자본을 몰아준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내면 그 재원으로 또 다른 후발 기업들, 후발 산업을 육성도 하고, 그래서 산업계와 금융계가 2인 삼각으로 오늘의 이런 번듯한 경제 강국, 기적적인 성장을 이뤘는데,
그런 그 노하우를 가진 그런 그 DNA를 가진 우리 한국이 이 넷째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금융회사들이 여러 가지 뭐 감독 당국, 우리 규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다는 그런 하소연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 넷째로 분야 이 전환금융은 우리 금융사에 마음껏 나래를 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융이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기업들을 견인하고 함께 나가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금융이 잘하는 것은 금융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살리고 우리나라 일자리도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생태계를 살리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좀 함께 좀 새겨줬으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경 고문님이셨습니다. 이하경 고문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 500명을 비롯해 5만 명에게 이제 뉴스레터, 이하경의 뉴스레터와 칼럼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금융에 대한 어젠다를 경영인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새로운 패널 연사자분들 모시고 저희가 15분 동안 기후위기 대응 투자 전략에 대한 생생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자 합니다. 패널 세션은 15분입니다. 자, 바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연사자님들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은기환 저희 하나자산운용 그린 히어로즈 펀드의 책임 운용력이신 은기환 차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어디 발표나 강연을 많이 나가봤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니까 좀 느낌이 새롭고 그런데요. 아무튼 지금 소개받은 은기환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한화 그린 히어로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본인 입으로도 자랑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준비 더 해봤습니다. 네. 그린 히어로즈 펀드는 국내에서 이제 2020년도에 만드셨는데 벌써 AUM이 900억에 다다르고 그 다음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적 수익률이 55% 이상. 예, 그게 아마 약간 정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네. 그게 이제 2021년 말에 아마 그 숫자였고요. 지금은 수익률 조금 다릅니다. 한 38% 정도 되고요.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은기환 차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더 정말 이제 투자 심사역으로서 이런 기후 기술 기업들에 이제 투자하고 성과를 내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한 목소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춘강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춘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그 IB에서도 오시고 그 베어링 자산운용의 대표님도 그 프레젠테이션 하셨지만 ESG를 우리가 논할 때 금융 부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은행이 워낙 그 프론트엔드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은행이 주로 좀 포커스를 많이 은행에 맞춰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방금 은 차장님처럼 그 자산운용사하고 증권사에서 한 25년 글로벌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재간집 운용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 ESG를 적용받고 필드에서 움직여야 되는 주체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업들에 오히려 더 은행 못지 않은 비중으로 많은 직접 투자나 프라이빗 랜딩이나 프라이빗 펀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자산운용사나 IB, 증권사도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고요. 오늘 시간이 되면 그 투자 업계의 실제 필드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몇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그 감회가 좀 새로운데 2006년도에 UN PRI가 발표될 때부터 전 개인적으로 지배구조 그 거버넌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펀드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던 배경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 국세청 강의나 이런 강의를 할 때 이 SDG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17개 지속 성장을 위한 목표를 비롯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되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또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2, 3년 동안 이 ESG에 대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되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감회가 좀 떠올라서 간단히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역시나 자기 자랑은 자기 입으로 많이 못하시는 편이라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그넘 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저 금융 이제 베테랑 분들이 파트너로 다 이제 모여서 저 어벤져스 팀이 계시는 투자자문사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충강 대표님 제가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ETF 초기 시장 때 TF 팀에서도 활약하셨고 이제 초기 상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상품을 설계하고 이후에 알리고 홍보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녹색 금융 이런 펀드라든지 이런 쪽 새로운 상품들에도 많이 활약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기환 차장님 계시고 저희 옆에 한번 이제 그 패널분들끼리 미리 소개와 인사를 나누기는 했는데요. 이제 이하경 고문님께서 유일하게 오늘 언론인이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 경제 이제 언론인으로서 많은 기업인들과 많은 그 자본시장의 이 사이클을 봐오셨는데요. 한번 먼저 이제 고문님께서 금융기관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따끔한 소리도 좋습니다. 먼저 시작을 언론인의 관점에서 보는 기후 위기 대응과 투자 전략 한번 청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 바에는 잘하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피해서 될 일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저는 ESG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소극적 수비적 차원의 피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단한 성장의 기회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회사들도 지금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잘 보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국경을 넘어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 금융회사들 바로 앞에 노다지라고 할 수 있는 전환금융의 볼륨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우리 제조업 큰 세계적 규모를 가진 한국의 제조업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서 전환금융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에 좀 눈을 좀 뜨면 많은 것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금융계의 삼성전자를 키워보자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삼성전자는 소니를 절대로 못 따라잡을 것 같았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소니를 뛰어넘게 된 건 디지털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무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운관 TV 시절에는 당연히 TV는 소니였고 VTR도 소니였는데 소니가 브라운관의 기득권에 취해 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필사적으로 디지털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디지털 TV로 나가면서 소니뿐만이 아니라 소니, 파나소닉, 산요 합친 것보다 훨씬 큰 세계 시장을 차지하는 그런 거물이 됐듯이 우리 금융계도 금융계의 삼성전자가 될 길이 이제 열렸다고 보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 제조업들을 지렛대로 삼은 전환금융 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기술의 삼성전자를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권 인사분들께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관 차장님께서 먼저 이제 질문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ESG, 특히 탄소 감축 어젠다가 금융인이 보시기에 이게 필수인지 선택의 문제인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한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암 말기 환자이거나 또는 당뇨병 굉장히 중증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치료를 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과연 필수이냐 선택이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방금 말씀하신 질문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미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이 기후위기의 심각한 정도 그리고 인간이 미치고 있는 영향은 거의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사실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도 비유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아주 예전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지 그다음에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어느 누구도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이 과학계에서 정리된 어떤 이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한다고 하면 금융업 종사자이든
또는 뭐 그냥 일반 뭐 다른 직업에 종사하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전 당연히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 과학원 회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변동 인자들에 대해서 그 영향을 미치는 걸 좀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뭐 예를 들어 가치관,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교육, 뭐 정보 공시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이 이 기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에 가장 빠르다, very rapid하고 1년 미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금융에서 탈석탄 금융을 하겠다, 즉 석탄 발전하는 곳에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건 즉각적으로 석탄 발전을 가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업 종사자라면 이런 점까지 좀 감안을 해서 네, 기후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충광 대표님도 같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뭐 저도 큰 범위 내에서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그 이 ESG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근 2, 3년 전부터 되게 핫한 이슈가 됐지만 해외에서는 얼마나 그 오랫동안 준비했고 오래됐는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1997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GRI라는 그 기구가 출범합니다. 순수 민간 기구였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얘네는 환경, 사회 책임 이런 것들을 책임 투자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해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로벌 ESG 이슈의 이 하이라이트가 2020년 다보스 포럼이고 다보스 포럼 연 초반에 거기서 이제 전 세계 뭐 몇백 개 그 연기금들이 모여서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AUM이 자그마치 80조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곧 2020년 12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IIGCC라고 해서 Institutional Investor Group for Climate Change인가 IIGCC 거기가 실제 그러니까 유럽 투자 공동체에서 이제 이름이 바뀐 건데 여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투자 전문가 그룹입니다. AUM이 한 60조 정도에 달하고요. 참여 기관이 400개입니다.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IIGCC 그 리스트업된 기관 중에 대한민국 금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근에 좀 핫하게 됐었지만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고 필수냐 아니냐 당연히 필수죠.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제가 뭐 적어오긴 했는데 이제까지의 뭐 글래스고 기후 협약이라든가 파리 교토 의정서라든가 파리 협약 이런 언급은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실예를 두 가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그 법인 투자자를 지난주에 마침 미팅을 했는데 여러분 그 피파스라는 게 있습니다. FPAS라고 해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뭐 영원한 화합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전혀 분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3M에서 2025년까지 앞으로 생산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근데 그 결정된 배경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규제 검토하고 있고요. 심지어 3M의 주주들이 더 이상 생산하지 마라. 너무 환경에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M이 이거는 사활을 걸고 막을까 또는 회피해볼까 하다가 더 이상 생산 안 하겠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법인 고객분께서 그 PFAS라는 소재 화합물을 전량 3M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2025년까지 생산 중단을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지금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회사를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다 지금. 그러니까 실제 현업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뭐 기하급수적인 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 ESG에 대한 어떤 이따가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뭐 스탠다다이제이션이라든가 또 뭐 규제라든가 뭐 평가 기준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이 ESG라든가 이런 이슈를 조금 더 오래 고민해 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계속 들으면서 참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점을 좀 계속 깨닫게 되네요. 그러면 오늘 좀 오신 분들께서 기후기술 기업 대표님들이시거나 즉 기업의 입장이죠.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자본시장에서 선택을 받으셔야 할지 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렌드가 온다고 한다는 거는 잘 알겠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부분을 이런 투자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사실 그 두 가지가 가장 와닿는
질문을 한번 같은 이제 질문으로 드리고 드려보겠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먼저. 네, 제가 어디 방송을 나가거나 어디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한 5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려보고 혹시 더 궁금하면 이제 제 이름이 은기환인데 제 이름이 기환이 이제 기후와 환경 이렇게 하면 좀 기후 하시기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네. 네, 고맙습니다. 소명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한자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유튜브 검색창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몇 개 영상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필요하신 거 골라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걸 말씀을 드리고요. 5가지를 먼저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결국 기후위기 대응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의 거의 한 7-80%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할 때 재생에너지를 일단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재생에너지의 성격이 에너지의 간헐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을 생산할 수가 없고 날씨의 영향, 그 외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이 저장 수단, 뭐 배터리, ESS 또는 수소에 주목을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전기로 사용하는 게 약 2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80%는 직접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화석연료를 직접 태우는 거를 전기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와 관련된 전력과 관련된 거는 2050년까지 적게 잡아도 2배에서 3배 이상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시장이 커진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아직 진행형이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이 가장 미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탄소 가격이 없다는 점인데요. 제가 경제학 전공자고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 앞부분에 외부 효과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온실 효과를 배출하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외부 효과라고 또 이제 평가를 할 정도로 가장 심각한 외부 효과인데 이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통 세금을 매기거나 이제 거래 시장, 거래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런 걸 도입하는 걸 보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걸 해결하고자 하면 이게 결국에 반영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감축 수단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변화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어쨌거나 이러한 모든 변화가 1-2년에 걸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기후와 관련된 위험이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위험 또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포항 포스코에 있었던 흰남노의 피해 역시 대표적인 기후 위기와 관련된 위험이 발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투자를 1-2년이 아니라 장기 투자, 연금 이렇게 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반드시 이제 기후 투자 또는 녹색 투자를 해야 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그린 히어로라는 펀드 역시 연금, 특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퇴직연금이나 회사 내에서 우리 회사 ESG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고민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 이제 퇴직연금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그린히어로나 이런데 이제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충환 대표님, 이어서 한 1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간단히. 저는 방금 은 차장님께서 실제 이제 필드의 관점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 자문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나 법인 투자자들 직접 컨택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시각에 조금 관점에서 말씀을 몇 가지만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1792년도에 주식시장이 처음 시작했거든요. 지난 2007년도에 50주년 기념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 등록돼 있는 주식 상장 회사 개수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약 5,200개에서 5,500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중에 지난 50년 동안 상장을 계속 유지한 회사의 개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십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86개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 선진화되어 있다는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서스테너빌리티를 유지한 회사가 고작 86개예요.
그리고 또 하나 1957년도에 S&P 500 지수 다 아시잖아요. S&P 500 구성지수 500개입니다. 그 1957년도 이후에 최근 2007년도 같은 기간 동안 상장을 역시 유지했던 회사의 개수가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86개가 S&P 500이고요. 1792년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상장을 계속 유지한 회사의 개수가 채 5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ESG라는 게 해외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지는 아주 근본적인 본질의 이유는 회사든 우리 인간이든 뭐 어느 조직이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후 변화라는 정말 대안을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너무 어마무시한 이슈가 왔기 때문에 이건 생존에 걸린 문제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사실 투자자분들이 ESG 관련해서 실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소고기 좀 적게 먹는 거.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5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요. 먹이, 그 외에 풀이지 않습니까? 그걸 25kg이 든답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할 때. 근데 돼지고기는 약 6kg밖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뭐 이런 방법. 투자자로서는 저는 실질적인 여러분께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제가 몸담았던 JP모건이라든가 모건스탠리라든가 블랙락이라든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상위 5개 금융기관 IB들이 지난 10에서 20년 동안 이 ESG를 그냥 도입해서 홍보만 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모든 투자 자산에 모든 투자 활동에 이 준칙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거는 골드만삭스 GSM이라고 하는데 GSM 같으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마르키라고 해서 MARQUEE라는 내부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ESG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다는 게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뭐 JP모건 같으면 뭐 ESGQ, 퀀트 이런 플랫폼을 다 개발해 놓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한번 참고하셔서 ESG와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아이들을 좀 선별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는 ETF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ETF.com이라는 그 ETF의 바이블 같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아까 베어링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MSCI ESG 리서치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ETF에 대해서 트리플 B부터 트리플 A까지 7단계로 ESG 레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레거드, 에버리지, 뭐 위너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뭐 그런 ESG를 선택할 때 이런 식의 기준을 한번 몸소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좀 유익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클로징을 해야 하는데요. 이하근 고문님께 한 제언을 한번 청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한국 금융기관들이 저희 기후 위기 대응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이 몰려 있는 것이 금융계 아닙니까? 지금 이 옆에 계신 두 분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제가 계속 감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우리 그 최고 인재들이 몰려 있는 금융계가 이제까지 왜 한국판 골드만삭스나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못한 이유가 규제 때문 아닙니까? 사실은 뭐 금융이라는 게 그 리스크 관리 필요상 그 정부의 라이선스 비즈니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비적이란 지적을 받아왔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떨쳐낼 수 있는 조례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이 기후변화의 위기고, 이 위기가 우리 한국의 금융회사들에게는 대단한 그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 전환금융을 그 감춰져 있던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아날로그 시대, 그 1987년 전두환 정부 시절에 기자 생활을 해서 그 아날로그 시대의 교훈을 여기 앉아 계신 적지 않은 디지털 세대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 큰 그 경제 강국이 된 거는 중동 건설 경기에서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엘리트 공무원들한테 중동 사막에서 건설 공사를 하는 게 가능한지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좀 해보라고 했더니
그 건설부 엘리트 공무원들이 불가능합니다. 거긴 사막이라 1년 내내 못 없고 햇볕이 내리죠. 물 한 방울 없고 도저히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데 어떻게 건설공사를 합니까? 라고 했답니다. 근데 대통령이 다행히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지 않았고 기업인을 불러서 기업인한테 당신도 좀 알아보거라 그랬더니 기업인이 다녀와서 무릎을 치면서 여기만큼 건설공사를 하기에 좋은 곳이 없습니다. 낮에 더우면 자고 밤에 횃불을 들고 밤에 공사하면 되고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공사가 중단될 일이 없고 물은 중동의 기름을 한국에 그 수송하는 수송 선박에 갈 때 기름을 넣고 올 때 물을 채워와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이 이 중동 사막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서 오일 달러 엄청나게 벌어들였고 그 오일 달러로 다른 중학 투자가 됐고 그것이 오늘의 디지털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사안을 되느냐의 관점과 안 되느냐의 관점을 넘어서서 거기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적극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사람은 정주영 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디지털 세대 다시 한번 아날로그 세대 선배들의 그런 그 정신이 필요하다고 특히 금융계에 계신 많은 엘리트 분들은 이제 규제 산업의 그 콤플렉스를 떨칠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세션 이 연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